지내리 언덕 위에 나는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리었네.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 사랑처럼 우리 무성하리. 하나의 추억과 하나의 사랑,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우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너무나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다 인사하시죠. 아유, 너무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또 이렇게 시간이 갖게 될 텐데요. 1시간 정도 여기서 우리가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 나오는 시를 이렇게 같이 나누고요. 이제 6시가 되면 저희가 차량 세차하고 우리 장수 목사님 사모님 차가 2대가 있거든요. 이 위에 공수대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까지 이렇게 태워다 드리고 한 2번 왔다, 2-3번 왔다 갔다 하고요. 저희가 공수대 길이 이제 거기부터는 걸어가는 길입니다. 위에 차가 못 올라가고요. 주차장부터 천천히 걸어가면서 6시 반 정도 되면 해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부산 전체가 다 조망돼요. 광역산 공수대, 거기서, 변동주 시를 다시 한번 낭송도 해보고, 노래도 불러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지난번에 불렀던 서시, 십자가, 그리고 오늘은 별에는 밤, 이 3가지 노래를 같이 부르려고 하거든요. 별에는 밤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찬 가을을 시인의 마음으로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텐데, 우리 선생님 혹시 시인 암송 별에는 밤 한번 별에는 밤 저희가 그번에 좀 박수가 잘하지 않아요? 아이고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저희가 한번 이게 꼭 모시고 싶습니다. 별 해는 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헤는 것은 쉬 아침이 올까는지요. 내일 밤이 남까는지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을까는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수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배, 병, 옷 이런 이웃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애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장, 라이몽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라이 멀듯이. 어머니,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나는 밤을 새워오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사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다. 네. 감사합니다. 되게 참 잘 어울리는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예, 별 해는 밤. 제가 초등학생들한테 윤동주를 하냐고 물어봤거든요. 동주초등학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혹시 동서대학교 밑에 보면 동주초등학교. 저희가 윤동주 80서거 80가 아니니까 아이들이 윤동주 시를 알아요. 뭐 하는데 별에는 밤 알아요. 딴 거는 모르겠고 별에는 밤 누구 어떻게 알아 하니까 타이핑을 쳐야 되는데 한글 연습할 때 별에는 밤이 꼭 나오는데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치면서 선생님 저 동주 알아요. 동주의 별에는 밤 알아요. 아이들도 아는 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무 잘 읽어주셨고요. 이거 이제 노래로 만든 분이 있는데 좋은 날 풍경이라고 이 가사를 그대로 해서 제가 틀어드렸거든요. 이 좋은 날 풍경을 이분이 구수동에서 카페 하시면서 이렇게 노래 부르시고 하는데 작곡, 작사를 많이 하시고 음악을 내시고 여기도 와서 한번 공연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같이 옆에서 나란히 수원을 해주신 분이 또 우리 백수련 선생님이거든요. 맞습니다. 백수련 선생님께서 그 좋은 날 풍경 유튜브 노래에 맞췄어요. 이 시를. 네. 막. 큰 박수. 환영하겠습니다. 큰 박수 나네. 이렇게 앞에 쓰시면 얘기가 내용된 것 같습니다. 네. 가사는 거기 우리 시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계절이 지나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을 다 헤일 때 가슴 속에 하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해는 것은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 자기야, 맨날 병사하다가 왼쪽 종기장교 가고 맨날 보이고 그게 진짜라고 해서 재미있어 보이고 해서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보내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이국 소녀들과 가난한 이웃들 예신의 이름들은 너무나도 멀리 있네 별이 아슬이 멀듯이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나는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리었네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 사람처럼 우리 무성하리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박 선생님이 나오시니까 이 시가 입체적으로 다가오죠. 예,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저는 그 수어를 다 이렇게 해석은 잘 못하는데, 우리 백 선생님이 아주 그 표정이 장난 아닙니다. 몰입된 표정. 이 시에 그 마치 본인이 들어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오늘 이제, 별에는 밤은 제가 처음 한번 불러봤고, 서시하고 십자가를 같이 또 해볼 텐데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브루스트의 기호들하고 이 세 가지 시가 아주 잘 해석적으로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기타 치면서 노래를 부를 텐데, 우리 백선 선생님 다시 한번 오셔서, 예. 좀 부탁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한번 다시 한번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추운 날까지 노래하는 나는 죽어가는 것들 저는 노래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야지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일들에 걸어가야겠다 먼 밤에도 별이 바람에 심심한 그를 노래하는 노래하는 나는 모든 수많은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야지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걸어가야겠다 올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는 날 네, 맞습니다. 십자가도 여기에 가겠습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에 담고 대기 십자가에 걸리어있네 전탄이 어째로 그래 다시 한 번 더 쫓아오다. 뭐가 제일
조용히 김현규 시인이 백년의 아이라는 시를 통해서 바다 건너 유학 갔던 윤동주가 이렇게 시신으로 뼈가루로 돌아오게 됐을 때 산자의 가슴마다 피어나는 백년의 노래라고 윤동주 시를 이렇게 안사했고요. 천년을 살려주는 노래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뭐 80주년이니까 지금도 아이들이 윤동주를 알고 있고 전 세계 20군데 되는 그 나라의 사람들이요, 그 뭐 우즈베키스탄, 뭐 기르기 이런 사람들이 윤동주 시를 한글로 외워요. 왜냐하면 이 시가 너무 감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조국의 강복을 꿈꾸면서 6개월 앞두고 후쿠오카에서 순국했었기 때문에 그가 가졌던 그 저항정신, 그가 가졌던 삶에 대한 희망, 강한 뼈,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몽주도 있고 나오잖아요. 윤동주 영화에도 보면 투사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기억을 잘 못하는데 윤동주는 시로 천년을 살리는 노래로 100년을 이어가는 그런 노래가 되고 있다는 게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 힘이 제가 지난번에 했던 프루스트와 기호들에 보면 예술의 힘이 인생은 짧지만 예술은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 한낮에 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보입니다. 예, 별이 있는데 안 보입니다. 그냥 태양빛이 너무 밝으니까. 근데 요새는 밤에도 별이 잘 안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불빛 때 예, 이 광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빛이 이렇게 공해가 돼가지고 별을 못 보는데, 빛을 여기에 도심에 빛을 꺼버리면 별이 잘. 그럼 시골 가보세요. 아직도 이렇게 별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도심에 사람들이 잠을 자지 않고 전기를 돌리면서 이산화탄소 내뿜고 지금 올해 여름이 앞으로의 여름 중에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상학자들 예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1994년이 가장 더운 해였거든요. 제가 그때 군생활 할 때였어요. 그 더운 여름이 뼛속까지 막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보다 가장 더운 해가 올해고, 근데 앞으로는 더 더워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기후위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빛을 자꾸 밝히면서 이 에너지들 써버리니까 별도 못 보고 사람들이 기후도 안 좋아지고 애들은 점점 살기 힘들어지는 시대가 되고 있다. 그래서 뭐 그런 날이 있더라고요. 뭐 기후의 날, 세계기후에서 그 밤에 불을 좀 끄고 이렇게 에너지와 불빛들을 좀 끄고 자연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지구인의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해보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켜져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것 때문에요, 정말 소중한 것들을 보지 못할 거예요. 어린 왕자의 우리 생백지별이에 그랬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뭘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오아시스. 사막이 정말 살기 힘들잖아요. 어린 왕자가 여러 별들을 돌아다니다가 탁 떨어진 별이 지구였는데 그 지구에서 사막이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사막과 같은 곳에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아름다울 수 있다. 저는 물만 올라오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직 아는 독서 모임 같은데, 물만골에 뭐, 일본가의 영화, 이거 아시죠? 이 영화, 이 촬영한 데거든요. 2007년. 예, 여기서 촬영했습니다, 영화. 근데 그때 모습이나 이 동네는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밑에 동네는 뭐,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섰지만. 그래서 이제 그때 동네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아, 저기 누구 집인데, 저기 마당인데, 이러면서 다 아시더라고요. 평생 20년, 30년 사셨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 영화도 하고, 이렇게 물만골 문화센터에서 이렇게 한번 오세요. 이러니까, 아, 여기는 도시가 아니네. 여기 변두리인가. 아, 이제 사진을 찾아보잖아요. 맞아요. 여기는 오지입니다. 네, 우리 그 청년들을 제가 데리고 필리핀에도 가보고, 여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가보면요. 이런 마을이 있어요. 시바카르라는 산지 마을이 있거든요. 와, 여기 시바카르다. 이렇게. 완전 오지.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물만골 문화센터가 생기고, 여기 이제 저희는 문화교육소 공간이 생겨나면서, 저한테 생겼던 마음은요, 이 도심의 오지잖아요. 도심의 오지를 도심의 오아시스로 만들죠. 네, 오지를 오아시스로. 그래서, 가까워요. 또 멀지 않아요. 그냥 5분만 차 타고 오면, 뭐, 말버스 15분 타면 언제든지 와서, 저희 이 공간은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1, 2, 3, 4개월. 영상 다 가르쳐줘요, 그냥. 아무나 들어와요. 제가 보면 모르는 분도 지난번에 다리가 다쳐가지고 아픈데 혼자 가만 앉아 저희 자연환경 보고 있고 누구든지 오라고 1, 2, 3, 4개월. 별입니다. 마지막은 별은 별입니다. 샵 누르면 안 됩니다. 우울절자입니다. 별.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그냥 커피도 마시고 오셔서 이렇게 하시라고 이 공간을 우리가 어느 누구의 소유가 아니에요. 소한 거. 소유하지 않고 거주하는 공간. 이런 걸 건물들 하나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에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하는 게 많습니다. 돈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요. 뭐 사람 관계 때문에 막 세상 살기가 힘들어지기도 하고 이런데 여러분 한번 오셔서 오늘 같이 윤동주의 별에는 밤, 서울시 시장 같은 노래도 들어보고 수화도 한번 보고 우리 해가 딱 뜨는 시점에 딱 봉수대에 갈 겁니다. 별은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하도 이 도심이 그렇지 말아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별을 보죠. 임마누엘 칸트라는 위대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칸트는 칸트 이전의 모든 철학을 그의 저수지에 다 포함을 시켰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해석해내는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이런 책들을 적으면서 칸트 이후의 철학으로 나뉘는 대철학자거든요. 근데 철학자가 이 수많은 것들을 철학을 연구하고 인생의 인식론, 뭐 존재론, 뭐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연구하고 탐구해보니까 세상에 경이로운 것 딱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저 하늘에 빛나는 별. 아무리 봐도 이건 너무 경이로워. 외경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 마음 한구석에 빛나는 양심이라는 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양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의 임마누엘 칸트의 도덕률이 그거 아닙니까? 사람을 수단으로 대해서는 목적으로 항상 그게 도덕률이거든요. 여러분 이 철학자도 자신이 발견했던 가장 경이로운 것은 저 하늘의 별과 함께 내 마음속에 빛나는 양심이라는 별이죠. 이걸 발견했다는 게 그 철학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길을 잃은 듯이 보일 때가 있어요. 별도 잠시 오셔가지고 여기 종이 한 장짜리 이 글을 좀 앞으로 좀 내셔가지고 마이크 때문에 왔다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봐도 잠시 길에서 벗어나 있음을 찾을 그냥 앞을 보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하시면 돼요. 잠시 길에서 벗어나 있음을 자각하기. 때로 사소한 일들 때문에 잠시 좌절하게 됩니다. 피곤, 냉담한 듯한 대답, 타인에게 귀 기울여주지 않는 사람, 무심코 잃어버리는 사람, 거부처럼 느껴지는 것들,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가오면 당신은 출발점으로 되돌아가야 할 것 같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그 대신 잠시 길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길로 돌아갈 때는 처음 출발했던 지점이 아니라 도중에 떠나왔던 곳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나우엔과 함께 하는 아침. 그럴 때가 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옷이 삐뚤게 입혀진 것처럼 모든 것을 복귀하여 온전히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잠시 길을 벗어난 것이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인생은 쭉 이어지는 선처럼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점들처럼 순간순간이 모여져 선처럼 보여지는 것일 경우가 많다.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조차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 필요한 것이 경우가 많다. 마르셀 프루스트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심리소설을 적었다. 잠들기 위해 뒤척이며 그 순간 지나온 시간에 대한 회상과 상념을 구체적으로 적어낸 세기의 걸작이다. 잃어버린 시간이 있기에 되찾는 시간도 있는 것이다. 철학자 둘레주는 프루스트 소설에서 4가지 기호를 말한다. 공허한 잃어버리는 사교계의 기호, 고통스러운 잃어버린 사랑의 기호, 마들렌 조각이나 홍차 한 잔을 통해 떠올리는 옛 기억의 의미를 되찾는 기호, 예술을 통해 모든 것이 통합되는 되찾은 기호가 있다. 우리는 예술과 신앙 안에서 모든 것이 통합되고 선처럼 이어지며 의미를 찾게 되는 것을 발견한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브루스의 4가지 기호를 대학 때 문자로 해서 좀 보내달라고 하셔가지고 아예 그냥 제가 글로 적어왔습니다. 예.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4가지 기호를 접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질 들레즈라는 철학자가 프루스트의 그 심리소설 그 소설을 이렇게 하면서 정리를 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뭐 대단한 걸 먹고 뭐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사교계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참 그게 갔다 오면 이렇게 진실한 친구의 솔직한 내면의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자기 자랑 내려놓고 그냥 뭐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포함되지 않아. 굳이 자기의 껍질을 벗겨가면서 자기의 아픈 이야기 하고 싶지 않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사교계의 기호는 공허하다는 거예요. 있을 때는 꽉짝꽉짝하고 뭔가 휘황찬란한데, 두 번째는 사랑의 기호는요 고통으로 기억됩니다. 이건 둘레즈가 본 프루스트의 기호예요. 열정적인 순간만큼이나 싸늘함과 고통. 예. 그래서 이 나우나의 무시로 이런 기억납니까? 예. 무시로에 보면 예. 그렇죠. 예. 고통이에요. 사랑은 고통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잃어버린 시간. 예. 이게 시간을 지금 이 책 이름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거든요. 그 제목으로 보면 사교계의 기호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흥청망청한 이런 것들 다 쓸데없는 짓이 알고 나중에 보면요. 그래서 잃어버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기루 같은. 근데 사랑의 종착점을 가보면 잃어버린 시간. 그렇게 이제 이 2가지 시간 개념이 좀 그렇게 간다면요. 되찾아가는 시간도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감각의 기호. 여러분, 폭군의 셰프 보셨습니까? 폭군의 셰프 아세요? 넷플릭스 1위잖아요. 얘가 2025년에 이제 아빠와 딸이 이렇게 사는데, 이게 프랑스 미슐랭 상가랑을 해서 이제 대단한 요리사가 됐는데, 갑자기 개길식이 일어나면서 조선시대 연산군 폭군의 시대로 떨어집니다. 그 이제 연유군이라고 나오는데 굉장히 까다로워, 입맛이. 그리고 폭군이에요. 자기 엄마가 죽은 것에 대해서 누가 우리 엄마를 이렇게 했냐고. 그리고 채용사들 알죠? 예. 채용사들 풀어가지고 막 자기를 괴롭힌 사람들, 그 딸들 다 데려오고요. 복수하는 거죠, 막. 근데 이 가운데 이제 들어갑니다, 주인공, 여주인공이요. 근데 감각의 기호를 살려야 돼요. 감각의 기호.
맛이라는 것은 감각의 기호거든요. 내가 어릴 때 우리 엄마가 내한테 떠주던 그 따뜻함과 엄마의 정,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는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거든요, 어머니가. 그 왕실의 이 여러 가지 정권 다툼 때문에 희생양이 된 거죠. 자기 엄마의 그 따뜻한 정서를 이 셰퍼가 느끼게 해줍니다. 예. 숙주라고 그러나요? 예, 요리사를 조선어로. 예? 하여튼 그렇게 나옵니다. 그게 하여튼 말이 재밌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또 대왕 대비마마가 있습니다. 대왕 대비마마는 입맛이 짧아요. 아니 대령 숙주로 저 여자를 세웠단 말이에요. 남자가 요리를 해야지 뭐야 이러면서 왕궁의 최고 이렇게 요리를 담당하는 대령 숙주를 이 조선시대에 온 이 2025년에 이 예의를 세워놨단 말이에요. 내가 테스트를 해보겠다. 아무도 그 입맛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아예 이거 짜고 들어가는 거니까요. 근데 미역국을요. 하동의 제첩국의 그 제첩을 맛을 살려가지고 근데 대왕 대비마마가 이걸 딱 먹는 순간 자기가 궁에 들어오기 전에 엄마가 마지막 해주었던 아주 칼칼하고 청량했던 무슨 맛? 미역국 맛. 그 맛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다 녹아요. 이게 감각의 기호거든요. 어떤 음식을 먹는데 엄마가 생각이 나. 네, 여러분 예전에 그 만화책 중에 허영만의 식객이라고 아십니까? 그거 읽어보면요, 밥 한 그릇에 그리고 진주 비빔밥 뭐 이렇게 또 저는 진주 있다 보니까 진주에서 그 하는 진주냉면 이런 거 가지고 막 역사와 재료와 모든 걸 다 집어넣으면서 다 그 감각의 그걸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사들이 되찾아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맛의 그거기도 하고요. 어떤 감각이라는 것은 냄새의 흔적이기도 하고 어떤 장면을 보면서 그때가 생각이 나고 그걸 떠올리게 만드는 물질의 기호인데 그 시간을 되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의 기호. 그걸 잘 살린 게 이번에 폭군의 셰프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감각의 기호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를 해주더라고요. 폭군이 된 것도 다 그 상처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폭군이 용서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걸 그 요리로 사람을 치료하더라고요. 근데 예술의 기호는요, 감각의 기호는 내가 이걸 통해서 그 세계로 들어가는 거지만 예술의 기호는 더 적극적으로 내가 이걸 만들어가지고 나의 모든 시간을 통합하는 시간이에요. 해석이 되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이 윤동주의 시와, 예,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외롭고 또 이렇게 방랑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이 시대에 다 사람들이 뿌리가 없습니다. 뿌리가 없이 살아요. 지금 이제 딱 지구별에 떨어지니까 어린 왕자가 그 장미가 꽃이 뭐 잎이 내성이 있는 장미가 있어요. 혹시 사람들을 본 적이 있느냐? 나는 대상들이 이렇게 실크로드 같은 데 이제 지나가는 걸 봤다 이거죠. 사람들은 뿌리가 없어.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생백지베리가 그 어린 왕자를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자기 존재를 찾지 못한다고 해요. 네. 여러분은 여러분의 뿌리와 여러분의 그 존재의 그 깊은 세계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 시대는요, 그런 게 없어진 시대예요. 그래서 현대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인간을 딱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투된 존재다. 그냥 갑자기 던져졌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을 떠보니 여기가 어딘가 몰라요. 드라마의 한 중간에 들어온 것처럼 나는 누군가 몰라요. 그래서 기투된 존재인데 죽음이라는 한계가 보이는 거예요. 죽음을 앞에 살아가는데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불안의 존재. 그래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존재를 불안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하이데거는 인간의 존재를 이렇게 기투된 존재라고 목적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래서 이제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주로 이렇게 불안의 존재를요, 인간 내 이걸 많이 표현합니다. 키에르케고르 같은 철학자는 신 앞에서 단독자라는 그런 개념을 이야기하는데요. 홀로 된 존재라는 거죠. 근데 거미가 이렇게 있는데 거미는 자기가 있는 곳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 새로운 세상에서 끊임없이 거미줄을 펼치거든요.
근데 거미줄이 딱 가가지고 여기 붙기까지는 대롱대롱 매달리. 그래서 우리가 마치 세상에 태어나서 어딘가 죽음이라는 것을 향해 가는데,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도 게르케고르가 적었습니다. 절망이라는 병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자기의 그 다음 세상에 대한 확실히 없어요.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이러다가 갑자기 죽는구나. 인간 존재의 불안함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이야기, 칼 야스퍼스 같은 철학자는, 우리 살아가는 세상은 암호로 되어져 있다. 기호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초월자. 우주 너머에 있는 어떤 초월자가 던져놓은 암호들이 있는데 이것을 해석해가는 게 인간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불안하고 여러 가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또 두려움 속에 있는 그런 삶 가운데서 시인은요, 그 가운데서도 용기를 내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둘레즈의 시가, 둘레즈의 철학과, 이게, 윤동주의 시를 제가 한번 이렇게 챗GPT한테 요새 물어봤어요. 챗GPT. 예, 제가 지금 한국연구재단에서 올해 238명한테 이제 연구를 좀 해라고 이렇게 선정해 줬는데, 제가 이번에 3년 만에 걸린 게 이제 생성형 AI를 가지고 인문 고전을 어떻게 읽어내고 비판적으로 성찰할 것인가. 이런 주제를 지금 제가 이게 최종 선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생성형 AI를 어떻게 접목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윤동주 씨도 어렵고 들레즈 철학도 어려워요. 이거 보면 머리 아파 죽겠어요. 근데 이렇게 얘는 밤에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계속 책을 읽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사람들이 너무 책을 안 읽고 챗GPT나 이런 생성형 AI들만 책을 먹고 앉아 있을 것이고, 사람들은 걔들이 해석할 것만 보고 있을 것이니 정신 차리고 사람들이 책을 읽어야 된다. 예, 그거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봤는데요. 별에는 밤을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를 보면요. 일단은 프루스트의 해석에 보면 이 기호는 해석을 요구한다. 예. 상형 문자 같은 게 갑자기 떨어졌는데 지금 우리 사람들이 그걸 보면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해석해가는 과정이 우리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기호 같은 것들이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상형 문자가 너무 어렵게 돼가지고 정말 그 이집트 상형 문자를 다 이렇게 공부하고 해가지고 열심히 읽어보니까 이런 말이 적혀 있더래요. 요새 애들은 버릇이 없어. 그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볼 때 요새 애들 버릇, 그 말이 그냥 상형 문자로 적혀 있더라고요. 그걸 해독해내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별에는 밤이 건데 가슴 속에 별 하나 새겨지잖아요. 별 하나의 추억, 별 하나의 사랑, 별 하나의 쓸쓸함, 별 하나의 동경, 별 하나의 시, 별 하나의 어머니.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은 무엇을 의미할까? 물론 우리가 하늘에 보는 그 별을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는 하나의 기호를 가지고 있다고, 윤동주의 시는. 무엇이냐? 단순한 자연만이 아니다, 이거는. 그 속에 사랑이 있고, 추억이 있고, 쓸쓸함이 있고, 동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의 의미를 담은 기호로 작동하는데, 그걸 해독해내고 설명해내는 게 시다. 그래서 독자는 별을 통해서 과거의 인연과 잃어버린 기억을 해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정지용 씨가 그 시인이 윤동주 해석한 걸 지난주에 읽었잖아요. 그의 무덤 앞에 바치는, 그의 마지막 유고작에 바치는 그의 시에 보는데, 윤동주 씨가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어릴 때 보았던 별똥별. 그때는 마음이 그랬던 거예요. 내가 꼭 찾아가서 저 별똥별을 찾아야지.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별을 보면서 어린 시절의 동심, 그 별을 보면서 윤동주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았기에 또 셀 수 있고, 아직 내일 밤이 올 것이기 때문에, 내일 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나는 별을 셀 수 있고, 아직 나는 젊으니까 별을 셀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의 추억을 이렇게 해석해내는 과정, 그렇게 봅니다. 그 두 번째 해석은 주체의 변형인데요. 이 해석은
이 기호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찢는 경험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찢는 경험이 뭔가 하면, 내가 항상 당연하게 살아온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상황을 확 깨는 게 있거든. 유튜브에 보니까 이런 재밌는 영상이 있어서 뭔가 싶어서 봤는데, 근데 깨구리 한 마리를 중국의 이 셰퍼가, 요리사가 가져다가 털로 가지고요, 기름을 발라가면서 털로 막 마사지를 해줘. 와가지고 발도 문질러줘요. 아니, 이렇게 호화로운 대우를 받는 깨구리 처음 본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 깨구리를 어디서 잡을까? 요리, 재료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야 요리가 맛있다는 거죠. 근데 자기한테 잘해주는 줄 자기는 생각한 건데, 알고 보면 요리사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이 맛을 내기 위해서 깨구리조차도 이 마사지를 시켜가지고 향기로운 기름을 발라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순간을 만약에 우리가 안다면 정신이 깨어나지 않겠습니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죽는 날까지 안전무구에 입새에 이를 아는데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야지 나에게 주어진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는가.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야지 나에게 주어진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